아버지, 돌아가신 분은 다시 살아오지 않지만 이 사업 기회는 평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수학이 넘어 아들 재훈이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전화기 너머로는 상쾌한 바람소리와 간간히 굿샷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내 아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세상과 작별을 구하는데 내 아들은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나는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손은 긴장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내의 장례식, 발인은 이제 3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상주상 주로서 마땅히 장례식장을 지켜야 할 아들 녀석은 어젯밤부터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재훈아, 내 어미 가는 길이다. 나는 애써 잠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중요한 투자자들과 골프 약속이 있다고요. 오늘이 내 어미의 발인 날이다. 그리고 아들은 내게 저 잔인한 대답을 돌려주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전화기는 차가운 대청마루 위로 떨어졌다. 뚜 하는 무심한 신호음이 텅 빈 한옥의 아침 공기를 갈랐다. 나는 박상현이다. 사람들은 나를 이 시대의 마지막 한지 한치 장인이라 부른다. 내 평생은 당나무와 흐르는 물과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과 함께였다. 나는 당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찌고 삶고 두드려 섬유질을 풀어내는 수백 번의 과정을 거쳐 천년을 가는 종이를 만든다. 나의 일은 느리고 고되고 세상의 속도와는 반대로 가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러웠다. 빠르게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나는 변치 않는 가치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을 종이 위에 되살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북촌의 낡은 한옥은 나의 집이자 나의 작업실이며 내 인생 그 자체였다. 이 집의 모든 창호지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한지로 발랐고 방 안의 희미한 조명들은 내가 만든 한지등 댕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다. 그리고 이곳의 모든 공간에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내 곁에 있었던 아내, 은주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이 집에서 함께 늙어갔다. 나는 종이를 만들고 아내는 마당에 꽃을 심었다. 봄이면 매화 향기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가을이면 처마 끝에 매달린 곶감 너머로 남산의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우리의 삶은 한지처럼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오랜 세월의 멋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 은주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거대한 침묵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아내가 아끼던 찻잔은 찻상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가 가꾸던 작은 화단에는 잡초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차마 손댈 수가 없었다. 아들 재훈이는 우리의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아이였다. 녀석은 여의도의 증권가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다. 녀석의 세계는 1분 1초를 다투며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었다. 나는 아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녀석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들은 우리의 세계를 경멸했다. 녀석은 종종 나의 일을 돈도 안 되는 고리타분한 짓디라 불렀고 이 유서 깊은 한옥을 재개발하면 수십억은 받을 수 있는 낡은 부동산으로만 여겼다. 며느리인 수진이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시아버지가 인사동에서 종이나 파는 늙은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 모든 모욕을 그저 세대 차이려니, 살아온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려니 그렇게 애써 외면하고 참아왔다. 내 아들이니까, 내 유일한 핏줄이니까.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아내는 재훈이에게도 어머니였다. 자신을 낳아주고 평생을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들은 사업 기회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외면해 버렸다. 나는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장례식. 나는 결국 그곳에 홀로 가야만 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나의 오랜 친구들과 문화계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내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상현 씨, 아드님은 어디 있어?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나?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미국에서 급한 출장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라며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그 거짓말이 내 혀끝을 타락시키는 것 같아. 구역질이 났다. 나는 아들의 빈자리에서 홀로 조문객을 맞았다. 나는 아내의 영정 앞에 홀로 서서 마지막 절을 올렸다. 영정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저렇게도 무정하고 이기적인 괴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한옥으로 돌아왔을 때 밤은 이미 깊었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의 슬픔은 이제 배신감과 뒤섞여 차가운 분노가 되어 심장 속에서 응어리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나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당나무의 은은한 향기와 내가 막 작업을 시작하려던 새하얀 한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상주 명단이 적힌 종이를 펼쳤다. 그곳에는 상주 박상현, 그리고 그 아래에 장남 박재훈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벼루의 먹을 갈았다. 그리고 평생을 당나무 섬유를 매만져 온 나의 거칠고 단단한 손으로 붓을 들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 박재훈이라는 세 글자 위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주어 굵고 검은 선을 그어 내렸다. 그것은 나의 첫 번째 단절의 의식이었다. 천년을 가는 종이 위에 나는 내 아들과의 인연을 그렇게 지워버렸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긴 한옥은 거대한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내의 부재를 집 안 곳곳에서 사무치게 느꼈다. 대돌 위에 놓인 아내의 낡은 고무신, 볕이 잘 드는 툇마루에 놓인 반짓고리, 그리고 그녀가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주던 작은 화단의 채송화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없는 지금 시간을 잃어버린 유물처럼 보였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우리가 함께 쓰던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자개장을 열었다. 아내는 그녀가 평생을 아껴 입던 한복들이 고운 빛깔 그대로 개어져 있었다. 나는 그 옷가지들을 차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저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다.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와의 완전한 이별을 준비하는 고통스럽고도 필요한 의식이었다. 장롱 맨 아래 칸, 그녀가 십자수실과 헝겊 조각들을 넣어두던 괴짝 속에서 나는 낡은 가계부 한 권을 발견했다. 꼼꼼하고 반듯한 아내의 필체가 담긴 우리의 40년 세월이 담긴 기록이었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부터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고 푼돈을 아껴 집을 사고 그리고 마침내 재훈이를 낳아 키우던 그 모든 날들의 기록. 나는 무심하게 책장을 넘겼다. 쌀값, 연탄값, 그리고 재훈이의 분유값까지. 소소하고 정겨운 기록들을 보며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재훈이가 자라나고 우리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가계부의 숫자들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리고 그 숫자들 옆에는 아내가 연필로 작게 적어놓은 메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메모들을 읽어 내려가다 숨을 멈추었다. 재훈, 미국 MBA 유학 학비 송금, 상현 씨가 아끼던 추사 김정희의 오래된 서해 족자, 인사동 표구사에 내놓음. 재훈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 족자를 기억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갑오로 물려주신 것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언젠가 우리 집안의 자랑으로 대대손손 물려주자고 말했었다. 아내는 그 족자를 팔았다는 사실을 내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사 중에 잃어버렸거나 창고 깊숙이 보관해 둔 줄로만 알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재혼, 결혼 예물 비용, 우리의 30주년 기념 제주도 여행, 내년으로 미루기로. 아들 결혼식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그 내년이 아내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아내는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후 암 진단을 받았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둘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보지 못했다. 가계부의 마지막 몇 장은 온통 아내의 병원비와 약값 기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기록을 발견했다. 불과 1년 전의 기록이었다. 재혼, 주식 투자, 손실금 보전, 지붕 수리하려고 볕단처럼 모아둔 돈 모두 내어줌. 남편에게는 비밀, 이 일까지 알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다. 1년 전 재훈이는 주식으로 거액을 잃었다. 녀석은 내게 찾아와 친구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했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돈을 내주었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은 녀석의 실패를 메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 돈의 출처는 아내가 다가올 장마를 대비해 낡은 한옥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쌈짓돈이었던 것이다. 나는 가계부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다. 나는 아내의 고통을, 그녀의 침묵 속 희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한 무심한 남편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키워온 어리석은 아버지였다. 장례식 날 아들이 나에게 던졌던 그 차가운 한마디, 그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희생을 양분 삼아 단단하게 자라난 아들의 본성이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다. 나는 가계부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이 책은 이제 내 아내의 유품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죄를 기록한 기소장이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과 그녀의 고귀한 희생을 저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아들 녀석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나는 나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천년의 세월을 견디는 한지가 있었다. 정직한 땀과 기다림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 나는 나의 남은 생을, 나의 유산을 바로 저 한지처럼 정직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키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나를 찾는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들 재훈이었다. 녀석은 분명 어미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아비에게 또 다른 중요한 부탁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터였다. 나는 전화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내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기색이 없었다. 그곳에는 이제 막 자신의 심판을 시작하려는 냉정한 재판관의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애도의 시간은 끝났다. 나는 작업실에서 조용히 닭종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아들의 전화가 걸려올 것을 예상했지만 받지 않았다. 녀석은 제 발로 직접 이곳을 찾아올 터였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상대로였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북촌의 고즈넉한 골목길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가 내 한옥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채에서 내린 것은 내 아들 재훈이었다. 녀석은 더 이상 상복 차림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의도 증권가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는 것을 과시하는 듯한 완벽하게 다려진 비싼 양복 차림이었다. 손에는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녀석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로 올라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슬픔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녀석을 대청마루에 앉혔다. 아내는 생전에 이 마루를 매일같이 반질반질하게 닦았었다. 그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이 공간에서 아들은 자신의 탐욕을 이야기할 참이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 없습니다. 아버지, 녀석은 서론도 없이 곧바로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이건 기회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우리 가문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녀석은 번쩍이는 코팅지로 제본된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내 앞에 펼쳐놓았다. JMP 프라이빗 에쿼티 설립 계획안. 녀석은 자신이 새로 설립할 사모펀드 회사에 대해 알아들을 수도 없는 현란한 영어 약어들을 섞어가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PF, LBO, M&A, 그리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상 운용 자산과 수백억 원대의 기대 수익률까지. 녀석은 마치 자신이 세상을 지배할 새로운 신이라도 된 것처럼 떠들어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을 바라보았다. 나는 녀석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이 집에서 슬픔 한 점 없는 얼굴로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을 번뜩이고 있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의 낯선 괴물을 보고 있었다. 나는 가계부에 적혀있던 아내의 기록들을 떠올렸다. 우리의 30주년 기념여행, 낡은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 그 모든 희생의 결과물이 바로 내 눈앞에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의 열변이 끝나고 녀석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용건을 꺼냈다. 그는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은행의 대출 보증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기에 보증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은행에서는 아버지의 성함 석자를 믿는 거니까요. 나는 그 서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서류들을 다시 녀석에게로 밀어냈다. 그리고 말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아들에게 안 된다. 내 조용한 한마디에 대청마루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녀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다. 내 뭐라고요 안 된다니요 아버지. 제 제안을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까? 기대 수익률이. 나는 네 제안을 이해했다. 나의 목소리는 몹시 차분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창호지 문을 가리켰다. 내 어미에 영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너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돈을 구하러 이 아비에게 달려왔다. 내게 가족이란 무엇이냐, 효도 셔더우란 무엇이고 너와 나 사이의 신뢰는 이미 저 찢어진 문종이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내 말에 녀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성공한 펀드 매니저의 가면이 벗겨지고 자신의 욕망을 거절당한 철없는 아이의 민낯이 드러났다. 신뢰효도 아버지, 제발 그 고리타분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녀석은 소리를 질렀다. 찻잔이 그의 격한 몸짓에 밀려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융통성 없이 종이 쪼가리나 만지면서 사셨으니 세상을 모르시는 겁니다.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냐고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제 성공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제가 아버지보다 더 성공할까봐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녀석은 자신의 실패를 나의 질투 탓으로 돌렸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어제 정성껏 수선해 놓았던 바로 그 창호지 문을 주먹으로 쿵 하고 내리쳤다. 쫙! 새하얀 한지가 다시 한번 흉측하게 찢어져 내렸다. 그것은 우리 부자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파열음이었다. 녀석은 나를 경멸의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잠시 후 골목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다. 나는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남았다. 바닥에는 깨진 찻잔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문에는 흉측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나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깊고 서늘한 슬픔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성공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그의 배신에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새로 만들 가장 질기고 아름다운 한지 한 장을 골랐다. 나는 찢어진 문 앞에 앉아 다시 한번 묵묵히 나의 일을 시작했다. 나는 지금 단순히 찢어진 문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아들이 망가뜨린 나의 삶을, 나의 존엄을, 나의 방식으로 한 겹 한 겹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나의 조용하고 끈질긴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아들이 폭풍처럼 다녀간 후 나는 며칠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찢어진 문을 수선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 수선이 아니었다. 내 아들이 찢어발긴 나의 마음을, 나의 존엄을, 나의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었다. 나는 먼저 잘 마른 당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잿물에 삶아 정성껏 두드려 새로운 한지를 만들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망치질, 한지의 섬유질이 부드럽게 풀려나갈수록 내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의 응어리도 함께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나무 발을 이용해 새하얀 종이를 떠냈다. 내 아픔의 결정체이자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세상에 단 한 장뿐인 종이었다. 나는 찹쌀로 직접 풀을 쑤었다. 그리고 찢어진 문창살의 거친 부분들을 칼로 섬세하게 다듬어냈다. 마지막으로 새로 만든 한지를 조심스럽게 붙였다. 내 손끝에서 흉측했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문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다. 나는 새로 바른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나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종이와 함께 살아왔다. 내가 만드는 한지는 천년의 세월을 견딘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역사를,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장인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나는 내 손으로 영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 아들 재훈이는 어떤가? 녀석의 세계는 모니터 화면 속에서 1초마다 오르내리는 숫자들이 전부다. 실체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헛개비 같은 부후. 녀석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나는 아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려 했다. 돈, 교육, 그리고 안락한 삶. 하지만 나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못했다. 바로 기다림의 가치와 땀의 신성함, 그리고 변치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나는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었을 뿐, 물고기를 잡는 법은 가르쳐주지 못한 어리석은 아비였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나의 일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종종 작업실에 앉아 내가 종이를 뜨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그녀는 내게 말했었다. 당신의 손은 그냥 종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시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시간, 그것이 나의 유산이었다. 내 아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 재훈이에게 물려줄 나의 재산은 녀석의 탐욕을 더욱 키우는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의 진짜 유산은 나의 피를 이은 자식이 아니라 나의 정신을 이어갈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만 했다. 결심이 섰다. 마음속에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거나 갈등하지 않았다. 나의 길은 명확해졌다. 나는 며칠 후 가장 좋은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인사동에 있는 오랜 친구의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이 변호사는 나와 동갑내기로 평생을 고미술과 전통문화에 대한 소송을 전문으로 해온 괴짜 변호사였다. 그의 사무실은 현대적인 빌딩이 아닌 낡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방 안에는 묵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아내의 장례식에 가보지 못했다며 미안해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장례식 날의 전화통화, 아내의 가계부, 그리고 찢어진 문 앞에서 벌어졌던 아들과의 마지막 다툼까지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 변호사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그는 찻잔을 매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상현이 자네는 이제 어찌할 셈인가? 나는 내 결심을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유언장을 변경하려 하네. 내 아들 박재훈을 나의 상속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할 걸세. 내 말에 이 변호사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기부하여 박상현 한지 재단을 만들려 하네. 그리고 이 재단은 나처럼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장인들을 후원하는 데 쓰일 걸세. 나의 기술과 정신을 핏줄이 아닌 뜻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네. 그리고 나는 나의 마지막 결심을 말했다. 그리고 이 북촌의 한옥, 내 아내가 평생을 가꾼 이 집은 내 아들 녀석의 탐욕스러운 손에 넘어갈 수 없네. 나는 이 집을 내가 죽은 후에 서울시에 기부하여 살아있는 한지 박물관으로 만들 생각이네. 누구나 와서 한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직접 종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말일세. 나의 계획을 모두 들은 이 변호사는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친구일세. 그것은 복수가 아니군. 그것은 자네가 평생을 지켜온 가치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완성하는 일이 아닌가. 그는 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었다. 그는 이 모든 법률 절차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인사동 거리에는 저녁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천년을 이어갈 나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나의 개인적인 비극을 우리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선물로 바꾸어낼 창조자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저편에서 아내 은주가 나를 보며 잘했어요, 여보 하고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참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후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오직 나의 일에만 몰두했다. 당나무를 찌고 벗기고 두드리고 종이를 뜨는 수백 번의 과정. 그 고요하고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유산의 밤 행사에 초대장이 도착했다. 매년 열리는 우리나라의 장인들과 문화계 그리고 재계의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참석하곤 했지만 혼자가 된 후로는 몇 년간 그런 자리를 피해왔다. 하지만 올해 이 변호사는 내게 꼭 참석해야만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상연히 자네, 이제는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할 때일세. 자네의 자리를, 그리고 자네의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하네. 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했다. 그것은 나의 조용한 전쟁의 다음 단계를 위한 것이었다. 행사가 열리는 날, 나는 아내가 맞춰준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었다. 박물관의 연회장은 화려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원로 장인들과 값비싼 정장을 입은 젊은 기업가들, 그리고 우아한 드레스 차림의 사모님들이 한데 어우러져 겉으로는 완벽한 화합의 장을 연출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수많은 지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다가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위로를 건넸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아들 재훈이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그때마다 준비한 대로 희미하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녀석은 늘 바쁘지요. 자기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이자 이 나라 문화계의 가장 큰 어른인 김학예 박사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의 오랜 존경의 대상이자 그의 말 한마디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진심으로 아내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박창인, 아드님인 재훈군은 잘 지내시오. 여의도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장례식 때 보이지 않기에 혹시 해외 출장이라도 갔나 했소. 바로 그때였다. 나는 김 관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분노가 아닌 깊고 서늘한 슬픔을 내 얼굴에 담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말했다. 관장님, 제 아들 녀석은 실은 아주 바빴습니다. 어미의 발인 날, 너무나도 중요한 고객들과의 골프 약속이 있었거든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의 그 담담한 한마디는 그 어떤 격렬한 비난보다도 더 큰 충격을 담고 있었다. 김 관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전통과 효샤오 사상을 평생 연구해온 학자로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한 젊은이에 대한 깊은 경멸과 혐오감이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내 어깨를 무겁게 두드려 주었다. 박장인, 정말로 유감일세. 자네의 모든 상실에 깊은 위로를 보내네. 그가 말한 모든 상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내가 퍼뜨린 이야기는 대한민국 상류사회라는 좁고 긴밀한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김 관장님은 그날 저녁 자신의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수많은 자선단체와 사교 모임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에서 세상에 말세라며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 한 명은 바로 재훈이가 자신의 새로운 펀드에 끌어들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던 한 대기업 회장님의 사모님이었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다. 한지 장인 박상현의 아들이 제 어미 장례식에도 안 갔다더라. 골프 약속 때문에 상주 자리도 비웠다고 하더라. 그런 천하의 불효자 부샤오찌가 과연 믿을 만한 인간이겠는가. 그 소문이 다시 나에게 들려온 것은 이 변호사를 통해서였다. 재훈이가 공을 들이던 대기업 회장님은 마지막 투자 계약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을 이유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한다. 재훈이의 장인, 즉 며느리 수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위 때문에 가문의 체면이 깎였다며 재훈이를 불러 크게 꾸짖었다고 한다. 그리고 재훈이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중요한 금융 포럼의 초청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했다. 아들의 사회적 자본과 명성이 서서히 침식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소식을 내 북촌의 작업실에서 묵묵히 한지를 만들며 전해 들었다.
나는 아들의 추락에 어떤 기쁨도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서늘한 정의감을 느낄 뿐이었다. 세상은 아직 완전히 썩지는 않았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칙과 도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구나. 내 아들은 그 선을 넘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막 물에서 건져 올린 새하얗고 깨끗한 한지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젖은 종이는 약하지만 마르고 나면 그 어떤 종이보다도 질기고 강해진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견딘다. 나는 복수가 아닌 진실을 통해 내 가문의 더럽혀진 이름을 저 새하얀 한지처럼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었다. 내 아들이 저버린 그 원칙을 나는 조용히 나의 방식으로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계 행사가 있었던 그날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내 한옥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고요한 일상을 보냈다. 당나무를 삶고 종이를 뜨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내 세상은 평화로웠지만 담장 밖 내 아들 재훈이의 세상은 경랑에 휩쓸리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친절하게도 내가 원치 않는 소식들을 꾸준히 내 귀에 전달해 주었다. 대부분은 이 변호사를 통해서였다. 첫 번째 균열은 역시나 돈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변호사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아드님이 신청했던 50억 원짜리 사업자 대출, 은행에서 최종 부결 통보가 갔다고 합니다. 내가 보증을 서주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은행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아드님의 평판 리스크, 레퓨테이셔널 리스크를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최근 문화계와 재계 원로들 사이에서 아드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요. 내가 던졌던 작은 돌멩이가 이제는 아들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다. 금융계는 생각보다 좁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보수적인 세계였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평판이었다. 제 어미의 장례식조차 내팽개친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재훈이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이었다. 재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제2금융권, 심지어는 대부업체까지 알아보며 필사적으로 자금을 구하려 애썼다고 한다. 하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고 불효자 박재훈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금융기관도 선뜻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운영하던 기존의 펀드에서도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하나둘씩 돈을 빼가기 시작했고 재훈이는 자금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연이은 투자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성공의 탑이 그 기초부터 썩어 문드러지며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것이었다. 재정적인 붕괴와 함께 사회적인 고립도 시작되었다. 그 칼날은 나의 며느리 수진이에게 더욱 가혹하게 꽂혔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주도하던 강남의 한자선 바자회의 준비위원 명단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것이다. 그녀는 분노하며 주최 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저희 행사는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정중하지만 모욕적인 대답뿐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한때 매일같이 어울리던 재벌가 며느리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바쁘다. 나중에 통화하자는 핑계를 대며 그녀를 피했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만 쏙 빼놓은 차에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사진을 발견했겠지. 그녀의 정체성이었던 여의도 유망 펀드 매니저의 아내이자
강남 사교계에 떠오르는 별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불효자의 아내이자 망신스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라는 조롱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나의 촌스러운 배경보다 이제는 그녀 자신의 근본 없는 현재가 더욱 큰 수치가 되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나는 또한 그들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지옥을 상상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접착제로 위태롭게 붙어있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실패라는 것엔 비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을 터였다. 며느리는 분명 남편인 재훈을 탓했을 것이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그 한심하고 고루한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어. 진짜 명망 있는 가문 출신 남자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재훈이는 그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을 것이다. 이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화려한 보석을 원해서 내가 무리한 투자를 시작한 거 아냐?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부추겼잖아. 탐욕이라는 같은 배를 탔던 동지. 그들은 이제 가라앉는 배 위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누가 먼저 바다에 빠질 것인지를 다투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소식을 내 북촌의 작업실에서 묵묵히 당나무를 두드리며 전해 들었다. 나는 그들의 불행에 어떤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인과응보, 인고잉바오라는 옛말의 무서움을,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리석음을 씁쓸하게 확인할 뿐이었다. 나는 내가 작업하던 거대한 한지 한 장을 완성했다. 나는 그 종이를 들어 창문의 햇살에 비춰보았다. 수만 번의 두드림을 견뎌낸 당나무 섬유들이 서로 단단하게 얽혀 흠 하나 없이 희고 순결한 평면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건물도, 사업도, 그리고 가정도 모든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만 한다. 내 아들은 탐욕과 불효라는 썩은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려 했다.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다. 어느 날 저녁, 이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다. 상현이 자네, 재훈이가 자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 소송이라니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미리 행사하겠다는 게지.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재산을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하네. 북촌의 그 한옥이라도 팔아서 재기할 자금으로 쓰려는 속셈이야. 나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나는 내가 막 완성한 저 순결한 한지 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손을 보았다. 이제 수동적인 관찰자의 역할은 끝났다. 저 녀석의 마지막 발악에 내가 직접 종지부를 찍어주어야만 했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심판이 기록될 바로 그 종이를 내 손으로 직접 준비한 셈이었다. 아들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아들 내외가 다시 한번 나의 한옥을 찾아왔다. 이번에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처절함과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자의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대청마루에 앉자마자 변호사에게서 받은 듯한 법률 서류를 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아버지 재훈이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유언장을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인 저를 완전히 배제하실 수가 있습니까? 며느리 수진이가 그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아버님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저희는 법원에 아버님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겁니다. 아버님의 재산은 마땅히 아들인 저희 남편이 관리해야만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 법의 힘을 빌려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협박. 나는 그들의 발악을 찻잔 속에 태풍을 보듯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 내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얇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왔다. 나는 그 서류철에서
잘 인쇄된 문서 한 장을 꺼내 그들의 앞에 놓았다. 그것은 나의 유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의 공식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한 장의 공문서였다. 문서의 제목을 본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굳어졌다. 서울특별시 예비등록문화재 지정서. 이게 뭡니까? 재훈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나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내 마지막 계획을, 나의 체크메이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난주부로 이 집은 서울특별시의 예비등록문화재로 공식 지정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죽은 후에 이 집을 모든 가구와 나의 작품들을 포함하여 서울 시민들을 위한 살아있는 한지 박물관으로 시에 기부 체납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으로 얼어붙은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재훈아, 이 집은 더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란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자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이 집은 그 누구도 팔 수 없고 담보로 잡힐 수도 없으며 결코 허물 수도 없게 되었지. 이 집의 가치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동산적 가치가 아니라 오직 역사적, 문화적 가치만이 남게 된 것이다. 나는 내가 평생을 만들어온, 그리고 내 아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종이를 가리키며 나의 마지막 말을 건넸다. 너에게 이 집은 이제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게 된 셈이다. 말하자면 그저 종이집이 되어버린 것이지. 종이집,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바로 그 한지로 도배된 이 집, 그 아이러니가 담긴 내 마지막 한마디에 마침내 아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졌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가 돈과 탐욕의 논리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영원한 가치의 논리로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말도 안 돼. 재훈이는 무너져 내리듯 대청마루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다. 며느리 수진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그 공문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탈출구가 그들의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나는 무너진 내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략가가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아, 유산이라는 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책임감이 반 와레타 선물이다. 너는 그 시험에서 탈락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돌아서서 나의 작업실로 향했다. 대청마루에서는 내 아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짐승 같은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 작업대 앞에 앉아 나의 연장들을 집어들었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직접 내 아들에게 내린 이 가혹한 심판의 무게를,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깊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한옥에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더 이상 죽음의 침묵과 배신의 상처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나의 집은 젊은이들의 조용한 활기와 당나무 섬유가 풀어지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천년을 이어갈 종이가 마르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박상현 한지 재단이 설립된 후 나는 나의 집을, 그리고 나의 삶을 세상에 열었다. 주말이면 나의 한옥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그리고 주중에는 재단에서 선발한 첫 번째 장학생들을 위한 작은 공방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늙은 장인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기술과 정신을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따르는 젊은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행복한 스승이었다. 선생님, 종이를 뜰 때 발을 물속에서 너무 빨리 빼면 종이의 결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20살 남짓한 막내 제자 녀석이 제법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그렇지. 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급함은 가장 큰 적이다. 물의 흐름을 느끼고 종이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고
그리고 너의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발을 들어 올려야 한단다. 나는 아이들의 어깨 너머로 그들의 서툰 손길을 교정해 주었다. 아이들의 손에서 한 장 한 장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하여 신이 나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자식들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종종 생각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경제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여의도의 아들 녀석이 경멸에 맞지 않았던 나의 고리타분한 습관이었다. 나는 무심하게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다 금융계 인물 동정을 다루는 작은 섹션에서 나측은 얼굴 하나를 발견하고 손가락을 멈추었다. 단체 사진이었다. 나라의 셋 자산운용이라는 중소규모 자산운용사에 투자 투팀 팀원들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뒷줄 구석진 자리에 내 아들 박재훈이 서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작은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은 사라지고 평범한 회사에 기성복 양복을 입고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삶의 무게에 지친 듯한 진지하고 피곤한 30 중반 직장인의 얼굴이 남아 있었다. 살이 많이 빠진 듯 얼굴선은 날카로워져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소식을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녀석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 지독한 시련 속에서도 녀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하고 작은 자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녀석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자리일 터였다. 나는 분노도 기쁨도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아주 멀리 있는 한 젊은이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묵묵히 확인할 뿐이었다. 나와 재훈이의 이야기는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 나는 신문 기사를 오려두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내가 직접 바른 창호지에 부딪혀 집 안을 은은한 우윳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내 평생의 업을, 나의 유산을 생각했다. 내 아들은 나의 유산을 잠깐 있다 사라질 돈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유산을 다시 종이로 되돌려 놓았다. 세상의 모든 돈이 먼지가 되어 사라진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종이로 나는 나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내 어린 제자가 처음으로 떠낸 아직 서툴지만 순수한 열정이 담긴 한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나는 그 종이를 달빛에 비춰보았다. 얇지만 질기고 부드럽지만 강인했다. 종이의 결 사이로 천년의 시간이, 그리고 나의 삶이, 아내의 사랑이, 그리고 내 새로운 제자들의 미래가 함께 비쳐 보이는 듯했다. 이것이 나의 진짜 아들이었다. 이것이 나의 천년의 유산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작업실에 불을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잘 마른 한지처럼 평온하고 가벼웠다.